이 서신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스트리아 공작이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는 팔츠 대공작의 지위를 가지며 집회와 회의장 입장 시 황제의 오른쪽의 선제우에 이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공작은 모두 합스부르크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합스부르크가는 대공작의 지위를 가지며 선제우들과 거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하는 거죠. 이 밖에도 합스부르크가에 주어진 권리가 이 서신에는 16개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서신은 법정 문서로 효력을 갖는 금인장과 함께 1156년 작성됐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감쪽같이 위조된 거였죠. 교수님, 그러면 나중에 뭐 위조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예, 19세기 돼서야 위조 사실이 밝혀졌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비인 미술사 박물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으로 된 인장을 X선으로 촬영해 봤더니 미세한 균열과 가공된 흔적이 거기서 발견된 것이죠. 원본 문서에서 떼어다가 위조 문서에다가 그대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게 위조 문서라는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 위조 문서를 근거로 자신들이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이자 방패로 인정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들 못지않은 유력한 가문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죠. 자신들도 그들만큼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서신은 위기였던 합스부르크 내의 결속을 다지고 다시 한번 가문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를 계기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위조 문서에 언급한 것처럼 대공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융성한 문화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유서 깊은 가문임을 증명하려고 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빈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슈테판 대성당을 거대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빈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학교를 세웠구나. 네. 이후에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양한 예술품을 수집하고 이제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후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파리와 피렌체와 더불어서 빈 역시 다양한 예술가들이 거쳐가는 곳이 되었던 거죠. 미키 씨, 당시 빈이 이때부터 문화예술의 도시가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합스부르크가가 예술가들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빈을 음악 도시로 키우면서 이제 음악가들도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중에 하이든,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가 빈에서 활동한 이유도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위조 같은 어두운 면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일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와 더불어 합스부르크가는 이제 대외적으로도 대공국의 기틀을 다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스만 티루크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 진영의 최전선에서 방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개로 갈라진 영지들을 재통합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세력을 또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 합스부르크 가문은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합니다. 바로 다른 가문들과의 결혼을 추진한 거였습니다. 정략 결혼. 네.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결혼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제 들어맞기 시작한 건 알브레히트 2세라는 인물부터였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외동딸과의 결혼에 성공한 것에 이어 1438년
황제가 죽자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야. 그 당시 합스부르크 영토가 얼마나 이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됐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청 커졌네. 합스부르크 가문은 보헤미아 땅은 물론이고 헝가리 땅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저런 게 진짜 자식 농사인데. 그리고 1452년 합스부르크 가문은 또다시 황제를 배출하면서 이후 쭉 황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수현 씨, 이때 뭐 황제가 남긴 게 있다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황제가 뭐 건물이나 성문이나 뭐 그림에 글자 5가지를 남겼는데요. 바로 독일어로 아에이우라는 글자입니다. 아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아이오네. 네, 여기 정확한 뜻은 아직 안 알려지긴 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Austria est imperatrix omnis universi.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의 통치자다. Austria erit in opere ultima. 오스트리아는 세계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네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결혼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인물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다른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시밀리안 1세가 결혼을 통해 어떤 땅을 얻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여기서 더 늘어나는 거잖아. 이 여성은 당시 프랑스 왕가와 친척간이었던 부르고뉴 공주 마리였습니다. 부르고뉴는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위치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공국이었는데 마리는 이러한 영토들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막시밀리안 1세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녀와 결혼을 한 거죠. 대박이다. 그러나 마리가 말에서 떨어져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예? 막시밀리안 1세는 마리가 상속받은 땅을 대부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어머, 이거 수상한데? 대박인데요, 진짜. 이거 수상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가 죽은 그 해에 막시밀리안 1세는 또다시 두 번째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의 마지막 독립공국이었던 브르타뉴의 유일한 상속녀 13살 난 공주 안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이건 근데- 유혹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럽 가문들은 왜 제쳤는지는 그러니까 먼저 서두른 거죠. 서두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내 운이 맞아요. 뭐야? 예리해. 마음도 좀 주고 다른 가문들은 늦었을 뿐이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뭐 유력한 가문이기도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겠죠.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있겠죠.